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 모시고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민주당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슬로건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재명은 합니다였다가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이렇게 슬로건이 바뀌었는데 먼저 평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은 합니다가 성남시장 2기 때 처음으로 채택을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다가 이제 새롭게 바꿨는데 네. 좀 강하다. 뭐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유연한 그리고 문제 해결적인 어떤 접근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슬로건을 좀 바꾼 것 아닌가. 그러니까 나를 위해 이재명. 그러니까 내 삶의 개선을 위해서 이재명을 선택해라. 뭐 이런 이제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인적이거든요. 개인주의적인 어떤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뭔가 이렇게 좀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후보에 조금 더 지원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어떤 젊은 층을 좀 지향하기 위해서 이런 좀 더 유연한 그런 슬로건을 내세웠다. 뭐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그럼 잘 바꿨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앞으로 제대로라는 부분은 약간 이제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나를 위해 이재명은 굉장히 선명하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나를 위해서 이재명을 선택해라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선명한 적절한 그런 슬로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적절한 슬로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좀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은 합니다가 사실 그 과거의 성과주의. 그러니까 이재명 잘 지적하셨지만 이재명 후보가 살아왔던 길들을 놓고 보면 이제 굉장히 공격적이고 또 이제 뭐 기본소득이라든가 그다음에 과거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그 관광지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 때 이제 말하자면은 그때 그 종교단체도 이제 가서 현장 집행하면서 굉장히 그때 인지도를 쌓아왔는데 그런 어떤 성과주의가 이제 대장동 사태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좀 한계 봉착했다. 그러니까 뭔가 이미지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 정확히 얘기를 하면 앞으로 제대로라는 것은 이제 캐치프레이즈고 그다음에 나를 위해 이재명은 이제 슬로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캐치프레이즈는 이제 저희가 메시지상에서 놓고 보면은 선전과 홍보 쪽에 이제 좀 방점이 있는 거고 슬로건은 이른바 행동, 그러니까 선동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게 슬로건의 이제 어원이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봉기, 함성이라는 그런 이제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제대로라는 얘기는 문재인 정부와 차별. 그러니까 과거에는 좀 부족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하게끔 하는 이제 그 반상의 방점이 있다 그러면은 나를 위해 이재명은 투표의 행위. 그러니까 와서 직접 투표할 때 나를 그 당신의 인생을 생각하던 미래형 투표를 해라. 그것이 이재명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저는 이제 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유권자들이 얼마큼 여기에 대한 이제 또 동의를 표할 것인가 그 문제가 남은 것 같은데 그러나 저는 이렇게 지금 대선을 70일 남은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 바꾼 것이 이것이 과연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저도 예측하기 어렵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는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그 슬로건이 굉장히 이제 각인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체성의 혼란이 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과연 이런 점들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이제 메시지 팀에서는 고민을 했겠지만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는 결국 유권자들의 몫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신문방송 편집인 토론회에 참석해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의견을 냈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한 이유는 일단은 재정 확보가 첫째 목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목적이죠. 그게 목적이죠. 근데 만약에 어떤 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도가 그 목적을 이루는데 부적합하면 바꾸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양도세 얘기는 저는 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을 계속 늘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거래세 부담은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또 국민적 합의이기도 합니다. 이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정책 실패일 수 있는 거죠. 예, 이재명 후보 거래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올라가고 있다라면 일종의 정책 실패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또 말을 좀 자주 바꾼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 요구에 따르는 게 맞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 현 정부와의 어떤 부동산 차별화를 두면서도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전략이 좀 엿보이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 정부에서 사실 제일 큰 뭐 문제 또는 뭐 실패라고 이제
지적을 당하는 부분이 부동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적 접근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유세도 높고 거래세도 높게 되면 사실상 이 과중한 어떤 세금 속에서 국민들, 시민들의 어떤 삶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유세도 공시지가를 사실상 이제 현실화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그 부분이 또 주택 가격 상승과 맞물려 가지고 또 더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수입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정돼 있고 뭐 이렇게 늘지 않았는데 세금만 늘어나는 보유세만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정 협의를 거쳐 가지고 지금 보유세를 내년 보유세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것까지는 합의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정부하고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양도소득세, 예. 특히나 이제 다주택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후보 같은 경우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이 양도소득세를 일정 기간, 뭐 1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좀 완화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가진 것을 좀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 그러면 사실상 많은 물량이 나와서 공급을 이제 터주면서 사실상 가격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서 어떤 출구 전략을 좀 줘야 된다. 뭐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생각인 것 같아요.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현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다면 사실 뭐 집권하고 해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마구 이렇게 가지려고 한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직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주택자가 되고 또는 뭐 이렇게 상속을 갑자기 받았다거나 뭐 이 예외 없이 지금 이제 아주 중한 양도소득세를 지금 부과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사실상 어떻게 좀 문제 해결적으로 접근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앞선 슬로건 변경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앞선 현 정부와의 차별화 그리고 말바꾸기에 대한 지적 때문에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진정성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용어도 사용했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보다 강한 토지 공개념도 주장했었어요. 그때 예. 부동산 불로소득은 100% 환수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강한 어찌 보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 강한 매파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유연하게 바뀐 이유가 뭐냐? 근데 저는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그렇게 정말 이렇게 절박하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을 차별하겠다 싶으면은 지금 민주당 169석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작년에 부동산 임대차 3법 통과시키듯이 법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청이 반대하거든요. 당도 반대하고 청와대도 일부 반대하니까 그렇다면 집권을 할 수도 있겠다. 이건 선거용일 수 있다는 얘기죠. 다분히. 그러니까 지금 반대하니까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지금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둘려니까 지지층이 흐트러질 것 같고 더군다나 근데 또 이것을 너무 세게 나가버리면 또 이제 흔들린다는 그러니까 유연성과 좌충우돌은 어찌 보면은 정말 해석의 정말 예.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실 이재명 후보였던 그런 이 정책 이런 것들의 신뢰성 저는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슨 뭐 헌법 정신에도 부합해야 되고 어떤 시기에도 맞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이 믿고 따르는 신뢰성에 관한 부분들인데 과연 여당의 대선 후보가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가볍게 비칠 수 있는 이런 말 바꾸기들이 과연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양도세, 거래세 이런 문제들은 시장 친화적인 것은 좋지만 과연 언제부터 이재명 후보가 시장 친화론자였는지 그러면서 또 어저께 출범했던 부동산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는 국토보유세를 토지 이익 배당금제로 바꿔서 또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과연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진심과 저 부동산 철학은 무엇이냐라는 데에서 약간 이제 문제들이 제기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에 관한 한 상당한 어떤 세제의 어떤 완화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가구를 가지면은 사실상 보유세가 굉장히 올라가서 굉장히 어려움을 이제 겪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1가구 1주택으로 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뭐 일관되게 지금 유지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제 다가구 다주택자들의 어떤 주택을 이렇게 내놓게 하느냐 유도하는 방식의 어떤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다른 측면도 한번 들여다보자면요. 지금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윤석열 후보도 현재 대구, 경북 이틀째 방문을 소화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도 이 후보를 대신해서 2박 3일간 TK 지역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우자 행보가 조금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배우자의 공개 행보,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김건희 씨가 사실상 선거 운동을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윤 후보가 대구 경북 2박 3일을 가는데 거기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선을 지금 김혜경 여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천, 대구, 뭐 포항, 김천 다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뭐 복지관이라든가 뭐 절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본인의 어떤 남편에 대해서 뭐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많은 얘기들을 이제 듣고 그거를 전달하는 건 본인이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상 선거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부인이 얼마나 역할을 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방문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효과가 상당히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후보의 TK 지역 방문 효과를 좀 감소시키는 효과 뭐 이런 거를 지금 내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저희 이번에는 좀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이제 이준석 대표의 거취 문제가 머릿기사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뭐 윤핵관 문제나 선대위 문제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일단 복귀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내일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랑 이준석 대표가 만나잖아요. 여기서 이제 복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오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복귀의 명분을 가지고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사면 초과에 약간 외통수에 몰린 형국이에요. 왜냐하면 그럼 이준석 대표가 빠진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이겼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 무용론이 나오는 거 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대표가 없이도 우리는 이겼다고 얘기할 테고. 그럼 졌어요. 만일 졌다. 지면은 이준석 대표 때문에 졌다는 책임론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저렇게 지금 당무만 보고 난 선대위는 개입 안 하겠다는 말들이 외통수에 몰린 거죠. 전시 상황에서 주요 지휘관 한 명이 사실은 나는 내일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런 당내 여론도 안 좋고 지금 여러 가지 언론 환경도 지금 보면 이 대표에게 우호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출구 전략을 쓰긴 써야 되는 상황인데 내일 김종인 대표의 오찬이 그 회동이 되겠지만 이에 앞서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어제 정리가 다 됐다 이런 얘기를 썼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파국을 막기 위한 일종의 이제 신사협정을 우리가 마련해 놨으니까 더 이상 이제 균열은 없을 것이다 정도로 이제 파국을 막은 것 같은데 자 그럼 진정 국면을 이렇게 해놨으면 이 대표가 다시 복귀하더라도 최소한의 복귀 명분은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김종인 위원장과 맡으면서 아마 직할부대인 이제 그 총괄 상황본부를 조금 더 키워서 이 대표의 장악력 그립을 좀 높여주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손을 좀 적게 대는 방식으로 좀 약간 절충점을 찾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이게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들어와야 또 2030을 가지고 또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빠진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다면 그건 또 전력의 굉장히 큰 손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더 이상 확전은 막고 그다음에 균열을 좀 봉합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그 정도 명분선에서 새해부터는 다시 복귀해야지 이게 피로감이 국민에게 짙어지면 예. 바로 이거는 당 지지율, 후보 지지율 그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저는 어쨌든 내일이라도 좀 이런 류의 좀 약간의 절충점들을 찾는 그런 형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 대표는 계속해서 이제 아직까지는 선대위에 복귀하지 않겠다라고 말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물밑에서는 이미 좀 소통이 이루어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통은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도 어떤 명분 없이 다시 복귀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후보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윤핵관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 네. 시간이 누구에게 불리할 것이냐. 저는 뭐 현격히 윤 후보에게 불리합니다. 이준석 대표 없이 이 당내 분란을 갖고서 선거 치른다는 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또는 유승민 전 경선했던 후보들도 사실 협력을 못 받고 있는 반대로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전면적으로 다 이렇게 원팀을 구성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더더욱 윤석열 후보의 어떤 이준석 대표를 다시 이렇게 결합시키는 필요성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아는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는 윤핵관에 대해서 후보가 그러니까 내일 뭐 김종인 위원장을 만난다 그래도 그거가 결정적인 장면으로 저는 작용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가 움직여서 예. 사실상 이제 윤핵관의 문제에 대해서 공헌을 한다면 윤핵관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있나요? 윤석열 후보나 마찬가지예요. 핵심 뭐냐면 의사결정 체제를 선대위의 어떤 개통 속에서 결정하고 집행하면 윤핵관은 사라집니다.
윤핵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갑자기 중요한 것들을 사사롭게 가까이 있는 측근들과 결정을 해가지고 이 선대위원장에 내려오게 되면 그들이 윤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저는 이준석 대표가 밖에 계속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에게도 상당한 상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윤 후보가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울산 회동 때처럼 윤 후보가 먼저 손을 내밀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야만 한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뭐 술자리는 안 만든다고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언론에다가 공언을 해야죠. 윤핵관이 있었다. 그거는 나의 어떤 의사결정의 어떤 체제의 문제점이다. 이걸 개선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그 순간 달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조금 사실 생각이 좀 다른데 예. 네네. 짧게 좀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윤핵관은 없다고 선을 그었잖아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은 안 오고 우리 윤핵관 분명히 없습니다 하고 방송기자 토론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후보가 다시 그것을 시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 지금 시인한다거나 인정하면은 그건 사실 후보의 리더십에 상처가 나고 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갈등을 또 설령 봉합했다 치더라도 또 나중에 1월 달이 되고 또 나가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윤핵관은 오히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유령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오히려 이 지점에서는 현명하게 선대위 구조조정을 통한 자기가 이 대표가 요구했던 개선 조직에 의한 이제 이 선대위 통괄 이런 문제로 절충점을 찾는 게 맞지. 계속 윤핵관을 얘기하는 건 이준석 대표도 사실은 출구 전략을 못 찾는 방법 될 수밖에 없다. 근데 결정적으로 지금 이준석 대표가 나오게 된 배경은 조수진 의원과의 갈등이거든요. 그렇죠. 그때 조수진 의원이 회의 선상에서 후보의 메시지라고 갖고 들어왔어요. 이것을 선대위원장이 받아야 되는 것이지 왜 단장이 받아가지고 그거를 위원장한테 전달합니까? 이 명령 체계가 사실은 윤핵관이라는 얘기를 지금 이준석 대표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일이라 그러면 사실 선대위원장에게 주고 그것을 아래로 내려가게끔 그래서 집행이 되게끔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게 갑자기 뭐 단장선에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그걸 뒤에 나중에 듣는다. 그러면 그 조직은 사실 문제가 있는 조직이죠. 그래서 조수진 단장이 사실 그래서 오늘 그 윤리위원회 지금 회부가 돼서 지금 아마 예. 거기에 대한 징계 논의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히 선을 그었으니까 저는 핵관 문제가 다시 이제 이준석 대표가 꺼내는 순간 오히려 이준석 대표의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 저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대위 내부 갈등에 이어서 야권발 정계 개편론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대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뭐 사실은 상상하기도 할 필요도 없는 얘기가 돌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 당의 원외 위원장들께서 상당히 동요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쓸데없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마치 무슨 정계 개편이 일어나서 지금 국민의힘에 큰 무슨 변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참 불안해하시는 원외위원장들께서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끝난다고 해서 정계 개편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러한 것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 앞서 나눴던 얘기의 연장선상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논란에는 선을 긋는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김한길 위원장의 이제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도대체 뭐 하는 조직이냐. 사실 신지혜 씨 영입한 것 외에는 별다른 활동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윤석열 만일 당선 이후에 그 다음에 네. 정계 개편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당내 여론이 오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진화하는 모습인데 저는요.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어쨌든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정계 개편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됐는데 지금 사실은 지금 국회 환경은 여대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사사건건 뭘 할 때 발목을 잡고 협조하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은 당연히 그건 예측해 볼 수 있는 얘기인데 이것이 이제 선거에는 내부 이제 분열이라든가 확장성의 이제 문제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선을 긋은 건데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왜 지금 이런 선거 과정에서 미션을 받았는지 어떤 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선을 그어주고 자기의 역할들을 선대위에서 표가 되는 일을 하는 게 그게 저는 맞는 거지. 선거 이후에 정계 개편 오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송영길 대표도 뭐 새시대위를 두고 창당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던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새시대위원회 구성원들 다수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당적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존재하는 거고, 또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사실상 선거는 국민의힘으로 치러야 되는데 이게 결속력이 무너지면 선거 못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중심 다시 잡는 건데, 선거 이후를 생각해 본다면 180석의 여권과 그다음 만약 이긴다 그러면 이제 야권이 되겠죠. 이게 사실 국정 운영이 거의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성, 정계 개편의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새시대위원회에 그런 어떤 인원들이 보세요. 지금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안철수 대표하고도 굉장히 가깝고 지금 여당과도 굉장히 가까운 그런 관계들을 오래 갖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준비 안 한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당내의 분란, 결국에는 이 국민의힘을 수단으로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 그리고 뭐 호남 가가지고 후보가 얘기한 게 있었잖아요. 부득이해서 입당을 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당의 어떤 당원들에게는 상당한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워딩이죠. 야권발 정계 개폐론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 살펴보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의 행보를 보면 이제 오늘 TK를 방문을 해서 이제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메시지도 이제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자정에 박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되지 않습니까? 민심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직전에 대구 경북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 저는 얘기를 바뀌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서적,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미안하다. 내가 공직자의 신분으로 그 임무를 수행해서 탄핵하고 그다음에 구속이 됐지만, 그건 정치적 정서 대단히 미안하다. 그러니까 아마 저는 계속 그런 로우키 전략, 낮은 전략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꺼내놓을 건 없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셔서 이제 뭐 건강을 회복하는 찾아뵙겠다. 그러니까 저는 대구 경북 쪽에 이제 저는 사실 윤석열 후보가 탄핵강을 건넜어요. 확실하게 지난번 이준석 대표의 당선, 윤석열 후보의 대선 후보 그 확정이라는 거는 탄핵강을 국민의힘이 완전히 건너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는 발목이 잡힐 것 같지 않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때 뭐 선거의 여왕이라는 또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많은 정무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의 뭐 균열이라든가 내부 분란 혹은 뭐 이렇게 어떤 보수의 어떤 균열 이런 점으로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아마 그 미리 차단하는 방법에서 TK를 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렵게 지금 사면이 된 거거든요. 여러 가지로. 건강 문제 때문에 이제 사면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인데, 이거를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선거 전에 건강이 회복되면 만나겠다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 개입의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탄핵을 생각했다 그러면 본인이 45년을 구형을 하고 형 집행정지 2번을 거절했던 그런 분으로서 지금 이렇게 그분을 이 선거에 개입시켜야 되나? 저는 굉장한 역풍이 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선거에 가급적이면 개입을 안 시키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공수처의 통신조회 관련해서도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법사위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나와서 현안 질의를 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떻게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 공수처가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 공수처의 문제가 지금은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됐지만 앞으로 이건 발화점이 계속 커져갈 거예요. 이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이런 사실 본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점에 대해서 위기감이 오니까 지금 차단한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계속 공세를 펼쳐나갈 겁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민간인 273명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조회한 것은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우리 헌법에 분명히 이제 통신 비밀의 자유와 사생활 보장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그 국가기관 검찰개혁의 완성품이라고 하는 공수처가 이것을 위반했다는 건 아무리 어떻게 포장해도 설득력이 없는 거죠.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히 악재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이슈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자신이 가졌던 공정이라든가 검찰총장으로서 해왔던 그런 브랜드를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정치권의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 내용을 보면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뭐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면 그것을 일단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대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누군가 이제 범죄
범죄와 연루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통신사에게 소유주를 물어보는 것이 통신조회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신 내역조회하고 혼동을 하면 안 됩니다. 통신 내역조회를 하려면 영장을 받고서 가능한 것이고 이건 그냥 수사기관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려면 본인이 검찰총장 재임 시절에 282만 회를 했어요. 이 부분부터 설명을 하고 이걸 사찰이라고 얘기를 하면 적절하겠다. 그러니까 사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소유주가 누구냐라는 것만 확인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